1527년 남미 대륙 최강의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퍼지고 고열에 시달리다 며칠 만에 숨을 거두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단 한 번도 유럽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황제의 죽음 이후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던 이 거대한 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형제끼리 피를 흘리며 싸웠고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마을마다 시체를 쌓아갔으며 바다 건너에서는 황금의 눈이 먼 정복자들이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멸망을 맞이한 문명, 바로 잉카 제국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잉카 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살았던 땅을 알아야 합니다. 안데스 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 대륙 산맥으로 남미 대륙을 남북으로 7,000km나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구 둘레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이 산맥은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의 일부로 전 세계 지진의 90%와 화산의 75%가 이 고리를 따라 발생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불을 뿜는 곳, 그게 바로 잉카인들의 고향이었던 거죠. 이 산맥의 동쪽으로는 비구름이 모여들어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열대우림을 만들어냈는데 무려 4천억 그루가 넘는 나무가 자라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산맥 서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남극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이 모든 습기를 빼앗아 버려서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가 형성됐거든요. 이 사막은 너무 건조해서 일부 기상 관측소에서는 단 한 방울의 비도 기록된 적이 없고 화성 탐사 로봇의 생명체 탐지 실험을 이곳에서 했을 때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사막에도 약 40개의 강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데요. 이 강들을 따라 형성된 오아시스에서 인류는 만년 전부터 터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보카도, 땅콩, 호박, 고추, 고구마, 파인애플 같은 작물들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계곡들에서 처음 재배됐고 이곳이 바로 안데스 문명의 시작점이 됐던 거죠. 잉카인들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우주는 비라코차라는 신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신은 돌로 인간을 빚어냈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잉카의 찬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 창조주여, 만물의 뿌리인 비라코차여, 빛나는 옷을 입은 만물의 주인이여,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질서를 부여하시며 남자여 생겨라, 여자여 생겨라 하고 명하신 분이여. 흥미로운 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잉카인들은 돌로 만들었다고 믿었다는 점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진흙으로 집을 짓고 토판에 글을 썼지만 안데스에서는 사방이 돌이었거든요. 계곡 양쪽으로 솟은 절벽도 돌이고 조금만 땅을 파도 돌이 나왔으며 집과 사원과 계단식 밭도 전부 돌로 만들어야 했죠. 지진이 나면 산사태로 바위가 쏟아져 내렸고 그래서 잉카인들이 자신들을 돌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여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잉카는 사실 안데스 지역에서 등장한 마지막 제국이었어요. 이전에도 수많은 문명이 이 지역에서 흥망성쇠를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체와 나스카 문명이 유명합니다. 대략 로마 제국이 흥하고 망한 시기와 비슷한 기원전 400년부터 서기 580년 사이에 번성했던 이 문명들은 건조한 사막에 물을 끌어오는 관계 기술에 능통했고 점차 산기슭과 계곡으로 영역을 넓혀갔죠. 특히 나스카 문명은 사막 바닥에 그려진 거대한 지상화로 유명한데요. 어떤 것은 길이가 400m에 달하고 벌새, 거미, 물고기, 원숭이, 도마뱀 같은 동물들과 나무, 꽃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땅 위에서는 보이지 않고 주변 언덕이나 산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정확한 목적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안데스 문명의 진정한 도약은 산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발 2000m에서 3000m 사이의 케추아 지대에서는 옥수수와 다양한 저지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고 3000m에서 4000m의 순위 지대에서는 감자가 주요 작물이었으며 그보다 더 높은 푸나 지대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했지만 알파카와 라마떼가 풀을 뜯으며 살았죠. 이 험준한 환경에서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잉카의 아이들은 세 번째 생일이 될 때까지 이름조차 받지 못했고 그냥 와와라고만 불렸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나 소처럼 짐을 끌거나 밭을 갈 수 있는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농사일은 인간의 손으로 해야 했고 건조한 계곡에 관계 수로를 파는 것도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했고 이런 공동체적 경제 구조가 나중에
잉카 제국의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의 토대가 됩니다. 이 초기 정착지들은 산악 지형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들로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가파른 협곡에는 급류가 흘러서 특정 지점에서만 다리를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보통 단 하나의 길만 존재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라마 캐러밴이 물자를 실어 날랐는데, 라마는 몸집에 비해 엄청나게 강해서 40kg까지 짐을 지고 세계에서 가자만 지형을 넘을 수 있었고, 산길에 자라는 거친 풀을 먹었기 때문에 따로 먹이를 챙길 필요도 없었어요. 이 복잡한 교역로를 통해 정글에서는 카카오 잎과 담배, 화려한 깃털이 서쪽으로 이동했고, 해안에서는 옥수수와 조개 껍데기, 말린 생선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데스 지역 최초의 대도시 중 하나인 티와나쿠는 오늘날 볼리비아 서부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 자리 잡았는데요. 티티카카는 남미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 중 하나로, 가파른 산봉우리 사이에서 갑자기 탁 트인 하늘과 거울처럼 잔잔한 수면이 나타나는 완전히 독특한 장소였습니다. 잉카인들은 이 호수를 신성하게 여겼고 세상에 처음으로 빛이 나타난 곳이라고 믿었어요. 잉카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완전한 어둠의 시대에 한 주인이 이 호수에서 나타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티와나쿠라는 고대 도시에 대한 문화적 빚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잉카인들이 이미 폐허가 된 티와나쿠를 처음 발견했을 때 거대한 석조 건물과 부서진 조각상들을 보고 이곳이 창조신 비라코차가 인간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작업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티와나쿠에서 석조 기술은 정점에 달했고, 오늘날에도 태양의 문이라 불리는 거대한 기념물이 남아있는데 마치 조디악 기호처럼 보이는 48개의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티와나쿠도 어느 순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뒤를 이은 것이 와리 문명이었어요. 와리인들은 물을 다루는데 뛰어난 전문가들로 거대한 저수지와 수도교를 건설해서 건조한 해안 평원을 변모시켰습니다. 어떤 수도교는 길이가 40km에 달했는데 건물 자체는 투박했지만 규모만큼은 어마어마해서 벽의 두께가 2m에서 3m, 높이가 12m에 달하기도 했죠. 와리인들이 안데스 문명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테라스 농법입니다. 각각의 테라스는 놀라운 공학적 성취물로, 벽은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뒤로 기울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배수를 위한 부서진 돌을 깔고 그 위에 자갈과 모래를 덮은 다음 저지대와 강 계곡에서 채취한 비옥한 표토를 꼭대기에 놓았어요. 돌벽은 낮에 태양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천천히 방출해서 서리 피해를 막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토마토, 심지어 담배까지 안데스 고지대에서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라이라는 곳은 일종의 농업 실험실이었다고 추정되는데, 로마 원형극장처럼 생긴 이 원형 테라스는 깊이가 30m 정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서 맨 위와 맨 아래의 온도 차이가 최대 15도까지 났거든요. 이런 기발한 기술 덕분에 안데스인들은 생명공학의 선구자가 됐고, 1000종류가 넘는 감자와 150종류 이상의 옥수수를 재배했습니다. 때로는 한 밭에 200종류의 감자를 심기도 했는데, 각각 서리 저항염, 가뭄 저항력, 병충해 면역력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닥쳐도 최소한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었죠. 차갑고 건조한 산 공기에서 이 식량들은 자연스럽게 동결 건조되어 수년간 보관할 수 있었고, 이는 변덕스러운 안데스 환경에서 어떤 위기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었습니다. 와리 제국은 400년 이상 지속됐지만 1000년경 빠르게 붕괴했고, 1100년경에는 모든 주요 중심지가 버려졌어요. 그 후 수백 년 동안 산악 지역에서는 분열과 전쟁이 이어졌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잉카가 부상하게 됩니다. 잉카인들은 와리를 문화적, 정치적 모델로 삼았고, 귀족들은 와리 전통 의상에서 유래한 튜닉을 입었으며, 수도 쿠스코도 와리 도시들을 본떠 건설했죠.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혼란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고대 제국의 후계자들이 다시 한번 질서를 세우러 왔다. 그 후계자가 바로 잉카라고요. 잉카의 전통적인 역사에 따르면 그들의 이야기는 쿠스코라는 곳으로 이주해온 작은 산악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쿠스코는 페루 남부 고원의 따뜻한 계곡으로 길이가 약 40km이고 우아타나이 강이 흐르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2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유럽에서는 잉글랜드의 십자군 왕 리처드 사자 왕이 막 사망하고 악명 높은 존 왕이 왕위에 올랐으며, 동쪽에서는 일본 최초의 추오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천황을 무력화하고 군사 독재자가 된 시기였죠. 잉카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한 동굴에서 4명의 형제와 그들의 아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인 아야르 오체는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올라 태양과 대화를 나눈 뒤 돌로 변했고, 남은 망쿠 카팍과 그의 동반자가 집을 짓고 옥수수를 심어 잉카 문명의 시조가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신화에서는 잉카인들이 티티카카 호수의 섬에서 시작해 황금 지팡이를 들고 북쪽으로 이주했는데, 쿠스코에 도착했을 때 지팡이가 땅속으로 가라앉아서 그곳을 정착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잉카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봤는지 보여주는데, 수많은 제국들이 그랬듯이 그들도 확장하고 정복해서 주변 민족들에게 문명을 가져다주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믿었던 거죠. 잉카의 급격한 팽창은 전통적으로 파차쿠티 잉카 유판키라는 위대한 왕의 업적으로 여겨집니다. 케추아어로 그의 이름은 시간과 공간을 뒤엎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비견되는 정복자로 비길 데 없는 능력과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잉카 연대기가 사실이라면 그의 치세 동안 쿠스코는 작은 도시에서 서남미 거의 전체를 아우르는 제국의 수도로 탈바꿈했어요. 파차쿠티의 결정적 순간은 찬카라는 민족이 쿠스코를 침략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적군이 수도를 포위했을 때 그의 아버지인 왕과 왕위 계승자인 형은 도시가 함락됐다고 생각하고 도망쳤지만 파차처티는 남았어요. 잉카 군대가 탈영 직전이었지만 그가 성벽 위에 서서 병사들을 규합했다고 합니다. 창카군이 성벽을 공격했을 때 파차쿠티는 강력한 방어를 이끌어 결국 침략자들을 물리쳤는데, 그가 너무 맹렬하게 싸워서 산의 돌들까지 일어나 창카 침략자들과 싸웠다고 전해지죠. 아마도 창카 군대가 이 지역을 자주 흔드는 지진이나 산사태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파차쿠티의 승리는 너무나 전설적이어서 그의 아버지는 1438년경 그를 후계자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된 순간부터 파차쿠티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착수해서 전쟁으로 파괴된 쿠스코를 재건하고 이 지역 전체가 부러워할 만한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는 영감을 받은 잉카 군대를 이끌고 놀라운 승리를 연속으로 거두며 영토를 더욱 확장했고, 정복한 모든 곳에 건설도 했습니다. 광대한 관계 수로와 경작 테라스를 세웠고, 그의 치세 동안 잉카의 도로망은 에콰도르에서 칠레까지 5,000km 이상으로 극적으로 확장되어 군대가 필요한 곳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죠. 이 도로를 따라 약 7km마다 거리 표지판이 세워져 지친 여행자들에게 다음 도시까지의 거리를 알려줬습니다. 파차쿠티는 또한 시인이기도 해서 많은 전통 잉카 시가 그의 작품으로 전해지는데, 그 중에는 비라코차 신에게 백성을 위한 축복을 구하는 찬가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극도로 무자비한 전술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복종을 거부하는 민족들은 강제로 이주당해 잉카 병사들에게 끌려가 제국의 가장 먼 구석으로 식민지 개척자로 보내졌거든요. 물론 잉카 제국의 확장이 항상 폭력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파차쿠티에게는 이웃 국가들의 침투에 그들의 힘과 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정교한 첩보원과 정보원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 이 왕국들의 통치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고급 직물과 카카오 잎 같은 호화로운 선물을 전달했는데,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잉카 제국에 합류하면 상상 이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죠. 대부분의 이웃 통치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제국에 편입됐지만 암묵적인 위협도 있었어요. 잉카의 지배를 거부하면 침략당했고, 저항하는 통치자는 예외 없이 처형됐거든요. 이 시기 잉카 군대는 무시무시한 전력이었습니다. 잉카의 조직화된 노동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평민이 진집될 수 있었고, 건강한 남성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전쟁에 참여해야 했어요. 잉카 군대는 최대 14만 명에 달할 수 있었는데, 철이나 강철이 없었고 안데스의 다른 문화들에 비해 실질적인 기술적 우위도 없었기 때문에 종종 순수한 숫자의 힘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무기로는 창 던지개로 던지는 경목, 창, 화살과 투창, 투석기, 그리고 촌타, 야자 경목으로 만든 곤봉과 철퇴를 사용했는데, 머리 부분은 뭉툭하거나 굴이나 청동가시가 달려 있었어요. 나무와 동물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었고, 때로는 금속으로 덧대기도 했으며, 등에는 짠 야자 나무 판과 면으로 만든 작은 원형 방패를 메고 다녔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은 가파른 계곡에서 적을 매복해 바위를 굴려 눈사태에 가두는 것이었고, 북소리와 나무 나팔, 소라고둥, 뿔피리 소리에 맞춰 전투에 행진했습니다. 군대가 모여 전쟁에 나설 때의 광경은
분명 엄청났을 것이고 많은 왕국들이 전투에서 맞서기보다 잉카의 뇌물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군대를 지원하는 물류 네트워크도 못지않게 인상적이었는데 잉카 병사들은 산을 가로지르는 완벽하게 유지된 도로를 행군했고 우뚝 솟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넜으며 탐보라 불리는 막사 같은 숙소에서 머물고 콜카라는 잘 갖춰진 창고에서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직력 덕분에 잉카 군대는 어떤 경쟁자보다 빠르게 이동하고 더 많은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었어요. 잉카가 도시를 장악하면 평화롭게든 무력으로든 항상 외곽에 콜카라는 대형 요새화된 창고 중 하나를 지었습니다. 동결 건조된 감자와 옥수수, 콩, 말린 고기와 기타 오래 보관되는 식품, 그리고 옷과 담요, 심지어 샘들까지 채워 넣어 주민들에게 분배했어요. 이 저장 시스템의 용량은 놀라웠는데 만타로 분지라는 한 지역에만 거의 3,000개의 창고가 있었고 용량이 17만 세제곱미터, 즉 올림픽 수영장 약 70개 분량이었습니다. 이 콜카 창고들은 항상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됐어요. 언덕 꼭대기나 절벽 측면에 있어서 아래 계곡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잉카 제국의 일부다. 제국이 당신을 먹여 살릴 것이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거였죠.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잉카는 종교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지역의 종교적 신념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다양했는데 잉카는 다른 민족의 신들을 자신들의 판테온에 흡수하는 것에 이점을 알았어요. 정복한 영토에서는 지역 종교와 제사가 계속되도록 허용했고 가능하면 기존 잉카 신화에 통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와로치리 지방 사람들을 정복했을 때 그들의 신 파차카막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물론 창조신 비라코차가 최고 지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파차카막도 잉카의 신이 됐죠. 파차쿠티 황제가 건설한 가장 주목할 만한 전초기지 중 하나가 바로 이 에피소드를 여는 그곳입니다. 1440년경 그는 페루의 움무림에 있는 전초기지 건설을 명령했는데 훗날 마추픽추로 알려지게 되는 곳이에요. 계곡 바닥에서 반 킬로미터 위 양쪽으로 가파른 절벽이 떨어지는 산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무엇을 위해 설계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계곡 바닥에서 끊임없이 물자를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불가능했고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치의 아름다움 때문에 선택된 왕실 피난처였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잉카인들이 가벼운 마약 효과를 위해 씹거나 차로 우려 마시던 카카오 잎 같은 고가치 상품의 농장이나 무역 전초기지였다고 주장해요. 100개가 넘는 흰 화강암 계단이 도시의 사원과 집, 저수조, 테라스, 태양사원을 연결하고 있는데 전성기에는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춘지프로 만든 지붕이 햇빛에 빛나고 밭에는 옥수수와 감자가 가득했으며 라마떼가 좁은 산길을 지그재그로 올라가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고 구름이 풀로 덮인 비탈을 끊임없이 굴러 내려오는 모습이었겠죠. 위대한 왕 파차쿠티의 치세 동안 쿠스코 왕국은 타완틴 수유라는 존재로 재편됐습니다. 케추아어로 네 지역이 함께라는 뜻인데 4분 왕국이나 4분 땅 정도로 번역될 수 있어요. 중앙정부가 4개의 지방정부를 통치하는 안정된 제국 국가가 됐는데 북서쪽에 친차 수유, 북동쪽에 안티 수유, 남쪽에 쿤티 수유, 남동쪽에 콜라 수유였습니다. 이 네 지방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쿠스코시 중앙광장의 교차로에서 만났고 거리에서는 수십 개의 언어가 들렸어요. 케추아어로 잉카라는 단어는 주인을 의미했고 이 시기에는 쿠스코시에서 제국을 통치하던 특정 민족이나 카스트를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추정치는 15,000명에서 40,000명 사이예요. 하지만 곧 1,000만 명이 넘는 제국을 통치하게 됐고 쿠스코에서 통치하는 왕은 사파잉카, 즉 비할 데 없는 주인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잉카 경제는 그들 사회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현대적 정의에 맞춰보면 많은 사람들이 국가사회주의나 심지어 공산주의의 초기 사례로 묘사해 왔어요. 우리가 아는 한 사유재산의 개념은 잉카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고 재화와 자원, 생산수단의 공유 소윤에 기반해 발전했습니다. 잉카 부부가 결혼하면 국가가 집과 땅을 줬는데 그걸로 가족을 먹일 만큼의 식량을 생산했어요. 국가가 씨앗과 도구를 제공했고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먹여 살릴 땅을 추가로 받았죠. 또한 각 가정은
라마 2마리를 받았는데 양모를 운반하고 밭에 비료가 될 거름을 생산했습니다. 그 대가로 가족은 먹지 않은 모든 식량을 공동 창고에 바쳤어요. 세금 대신 노동력을 직접 기여했는데 요청 시 미타라는 복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1년 중 일부 동안 건설 프로젝트에서 일하거나 특정 제조 공방에서 천이나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했어요. 빠른 달리기 선수라면 도로에서 메시지 전달자로 복무할 수 있었고, 강하고 유능하다면 군대에서 싸울 수도 있었죠. 이 일을 하는 동안 국가가 모든 식량과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잉카 귀족은 이 노동세에서 면제됐고 100명 이상을 담당하는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과 물 다음으로 천은 아마도 안데스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옷에 필수적이었지만 음식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용기를 만드는 데도 필요했거든요. 이 직물 생산의 대부분은 여성들이 담당했는데 실을 잡고 염색하고 짜고 따아서 실과 천, 밧줄을 만드는 모든 원자재가 공급됐습니다. 안데스 사회는 수백만 미터의 실을 필요로 했고 이 지역 여성들은 낙추라는 장치를 들고 거리를 누볐는데 걸으면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실을 잦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어요. 이 사회의 위계 질서는 엄격하게 강제됐고 평민들은 독립성이나 권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국은 심지어 가정 점검권까지 실시해서 평민이 금이나 은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가치 있는 옷이 없는지, 동물을 10마리 이상 소유하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이 조직화된 노동 시스템 전체가 쿠스코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계획됐고 놀랍게도 단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운영됐습니다. 납세자가 얼마나 있는지, 군 복무 가능한 남성 수, 생산되고 필요한 천과 식량의 양, 어린이와 노인의 수 등 모든 정보가 키푸라는 매듭끈 시스템에 기록됐는데 키푸 카마욕이라 불리는 학자만이 해독할 수 있었어요. 광대한 영토, 잘 정비된 중앙집중식 경제, 선진적인 도로망을 갖춘 잉카 제국은 이제 권력과 자신감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서는 이미 사건들이 진행 중이었고 곧 과거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세력과 접촉하게 되어 결국 그들 사회 전체의 붕괴와 해체로 이어질 운명이었죠. 1500년경 쿠스코시 상공을 날 수 있었다면 인상적이고 엄숙한 행렬 한가운데 있는 도시를 봤을 거예요. 당시 잉카왕 와이나 카팍이 운무림 북쪽에서 차차포야스라는 용맹맹한 민족을 정복한 후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도시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군대는 축하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왕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울고 있었고 얼굴은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어머니인 마마 오클로 황후가 최근 사망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북쪽 언덕 전쟁은 부분적으로 장례식을 위한 전리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카카오잎, 의식용 음식, 그리고 어머니의 미이라 시신의 하인이 될 포로들이었어요. 이 우울한 의식은 쿠스코의 성문을 지나 코리칸차로 올라가는 길을 행진했는데 코리칸차는 왕비의 미라가 안치될 황금 사원이었습니다. 북소리와 소라고둥 소리, 다른 악기들이 왕이 궁전으로 다가올 때 애가를 연주했을 것이고 잉카의 땅은 애도로 하나가 됐어요. 잉카인들은 알 길이 없었지만 대양 건너 약 10,000km 동쪽에서는 로마라는 도시에서 매우 다른 행렬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럽 기독교인들에게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고 서기 1500년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후 1500년이라는 중요한 날짜가 될 터였죠. 기독교 세계에서 반 밀레니엄은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표시했어요. 스페인의 가톨릭 군주들은 최근 유럽 마지막 이슬람 왕국을 정복하고 스페인 남부의 그라나다 시를 점령해 이베리아 반도를 기독교 왕 아래 통일했습니다. 대서양 건너 새로운 땅이 발견됐고 유럽의 카리브해 식민지화가 시작됐지만 고대 기독교 성지 예루살렘은 새롭게 떠오르는 오스만 제국의 손에 떨어졌고 옛 기독교 수도 콘스탄티노플도 불과 수십 년 전에 함락됐으며 오스만의 영향력은 동유럽에서 커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요한 계시록의 한 구절에 집착하게 됐는데 세상의 종말이 탄생 후 1500년을 의미한다고 믿었죠. 1497년 로마의 티베르 강이 범람하고 몇 달 후 교황 로세인 산탄젤로 성에 번개가 내리치자 반 밀레니엄이 죽음과 파괴, 어쩌면 적그레스도의 도래와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하지만 고민에 빠진 교황 알렉산더는 축하 행사가 기독교 세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499년 마지막 날들 로마 시는 쓰레기가 치워지고 노숙자들은 거리에서 쫓겨나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어요. 반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 교황은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통과했다고 전해지는 황금문이라 알려진 성 베드로 입구를 막고 있던 벽을 허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황은 찬송가를 부르는 성가대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특히 시편 118편이 두드러졌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문들을 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손에 석공망치를 든 교황은 왕좌에서 일어나 옛 막힌 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3번 쳤습니다. 석공팀이 합류해 작업을 마쳤고 분명 먼지와 잔해의 폭발 속에서 모두 함께 옛 문을 부수며 새로운 반 밀레니엄으로 돌파했습니다. 종말의 날은 1500년 유럽 기독교 세계에 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세계의 다른 절반에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어떤 것과도 맞먹는 파괴의 물결을 곧 풀어놓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씁쓸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잉카 제국에게 시계는 이제 째깍거리고 있었고 쿠스코 거리를 지나가는 장례 행렬, 얼굴을 검게 칠한 병사들, 소라고둥 소리, 모든 참석자의 울음, 이 모든 것은 안데스 산맥을 지배하던 전체 사회에 대한 애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반밀레니엄 시대의 잉카 황제는 와이나 카팍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은 젊은 권력자를 의미했어요. 그는 25세의 나이로 1493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처음 발을 디딘 지 불과 1년 후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와이나 카팍 황제는 타고난 정복자였어요. 그의 긴 치세 동안 잉카 군대는 끊임없이 움직였고 제국은 오늘날의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확장됐습니다. 곧 그는 오늘날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의 열대 북부 영토를 복속시키는 데 전념했는데 이 정글 전쟁은 쓰라리고 어려웠어요. 지형은 험난했고 빽빽한 숲과 맹그로브로 덮여 있었으며 잉카 병사들은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와이나 카팍은 굴복을 거부했어요. 최대 10년 동안 북부에서 전쟁을 치르며 그동안 그의 메시지 전달자들은 긴 잉카 도로망을 오가며 왕의 명령을 전하고 쿠스코 행정관들의 소식을 가져왔을 거예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와이나 카팍 잉카가 콜롬비아 정글을 통해 군대를 이끄는 동안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 북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세력에 대한 소문, 배를 타고 도착해 파괴의 물결을 일으키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마을 전체가 전멸하고 신비로운 힘에 쓰러졌습니다. 아마도 와이나 카팍은 처음에 이 소문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잉카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열병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고 1527년 사파 잉카 와이나 카팍 전 안데스의 황제가 집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정글에서 이 신비로운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임종 자리에서 북쪽에서 목격된 이방인들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잉카 연대기 작가 가르실라소 잉카데라 베가는 와이나 카팍 왕의 마지막 말로 추정되는 것을 기록했는데 운명의 예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태양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12명의 잉카, 그분의 친자녀들 이후에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인종이 나타나 우리 제국을 복속시킬 것이라고 내게 밝히셨다. 최근 우리 해안에 도착한 민족들이 언급된 자들이라고 믿는다. 12 잉카의 통치는 나와 함께 끝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민족들이 돌아와 태양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이 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을 이룰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든 아니든 안데스 산맥에 눈 덮인 봉우리와 깊은 계곡들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한 종말론적 분위기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몇 주 안에 황제의 미라화된 시신은 2000km를 남쪽으로 쿠스코까지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의 영주들이 흰 천으로 단단히 묶인 왕좌에 그를 태워 날랐습니다. 행렬은 해안 평원과 위로 솟은 거대한 산을 가르는 친차수요의 대로를 따라갔고 영주와 전사, 짐꾼과 라마의 캐러밴이 테라스 길과 협곡 계곡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쿠스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황폐해진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왕이 자리를 비운 동안 역병이 수도에 도착해 수많은 시민과 많은 영주와 관리들을 죽였거든요. 제국 전체가 파괴로 휘청였고 시체들이 거리에 쌓여 있었지만 치울 사람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10명 중 9명이 사망했습니다. 열병 중 잠시 의식이 돌아온 순간 와이나 카팍 황제는 아들 니난 쿠류시를 다음 사파 잉카로 왕위에 오를 후계자로 선택했지만 이는 불운한 선택이 될 터였어요. 니난 쿠류시는 어린아이였고 아버지가 죽은 지 불과 며칠 후 아마도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제국에는 통치자가 없었고 이제 왕위를 향한 여러 경쟁자들이 군대를 모으고 있었어요. 1년 안에 잉카 왕국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많은 도시를 약탈하는 내전으로 찢어질 것이었고 황제를 쓰러뜨린 것과 같은 질병이 산속의 모든 마을과 도시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잉카인들이 단 한 명의 유럽인을 보기도 전에 두 세계의 접촉은 이미 혼란을 일으켰어요. 전통적인 수도 쿠스코에서는 와이나 카팍의 아들 중 하나인 와스카르가 스스로 정당한 통치자라고 선언했지만 반항적인 북부 키토 지역에서는 또 다른 아들이 상당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타왈파였고 바로 그의 손에서 잉카 제국은 마침내 잿더미와 화염 속에 무너지게 됩니다. 진정한 페루 정복기라는 작품에서 목격자 프란시스코 로페스 데 헤레스는 잉카 왕자 아타왈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아타왈파는 약 30세의 남자로 외모와 기질이 좋았고 다소 건장했으며 얼굴은 위엄있고 잘생겼으며 사나웠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타왈파는 북쪽에서 정글 전쟁을 치르며 단련된 전투강화 부대를 지휘하는 사나우고 끈질긴 전장 지휘관이었어요. 형 와스카르의 왕위 주장을 무시하고 스스로 북부 키토 지역의 정당한 통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둘로 나뉘었고 5년간 지속되는 긴장된 교착 상태가 이어졌어요. 쿠스코의 오래된 도시에서 통치하던 와스카르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잉카의 더 정당하고 합법적인 왕이었어요. 그는 이복 동생 아타왈파보다 4~5년 연상이었지만 용감한 지휘관이었음에도 부드럽고 온순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타왈파는 매우 다른 기질이었어요. 역사가 윌리엄 프레스콧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호전적이고 야심차고 대담한 그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끊임없이 종사했다. 그의 불안한 정신은 쿠스코 궁정에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오래지 않아 나라는 다시 전쟁에 휩싸였어요. 아타왈파가 처음에 붙잡혀 나무 우리에 갇혔다가 탈출해 군대로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병사들은 전투로 단련됐고 전술에서도 무자비하고 잔인했어요. 아타왈파가 투메밤바 시를 점령했을 때 주민들을 학살하고 모든 집과 사원을 불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파괴 캠페인은 남쪽으로 계속됐어요. 1532년 봄이 되자 아타왈파는 수도 쿠스코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어요. 형 와스카르는 시골에서 가능한 모든 병력을 급히 모았는데 많은 이들이 훈련받지 않은 남자와 소년들이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군대는 키파이판 평원에서 만났고 각각 약 6만 명의 병사가 있었어요. 함성과 전투함성, 나무 방패 두드리는 소리와 북울림, 청동 철퇴와 투창과 화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군대가 충돌했을 때 아타왈파의 노련한 병사들이 우세했고 와스카르는 패배했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 이전에 아타왈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 갇혔습니다. 아타왈파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연대기 작가 프란시스코 헤레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의 복종을 확보하기 위해 그는 왕위의 모든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다. 서자 왕자들조차 용서하지 않았다. 언젠가 누군가 그의 본보기를 따를까 두려워서였다. 이 숙청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고 수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아타왈파는 더 이상 형제도 혈통도 믿지 않았습니다. 왕좌만이 유일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년 전 시인왕 파차쿠티로부터 이어진 왕들의 계보에서 13번째 사파 잉카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할 결정을 내립니다. 잉카 제국의 심장부 쿠스코를 버리고 자신의 도시 키토를 새로운 수도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죠. 모든 귀족을 뿌리 뽑고 쿠스코의 부와 권위를 빼앗아 키토를 제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승리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땅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아타왈파의 눈에는 세상이 자신 아래 무릎 꿇은 듯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승리가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형에 대한 승리는 더 큰 흐름 앞에서 거의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자는 남미 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곧 그 어둠은 안데스를 넘어 잉카의 심장부까지 뻗어올 것입니다. 기술과 무기로 압도하며 단 하나의 목적, 정복을 위해 다가오는 또 다른 세력. 잉카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이미 이 땅에 상륙해 있었고 곧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끝낼 얼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